안녕하세요. 오산대학교 패션 스타일리스트과 석혜정 교수입니다. 오늘 패션 소재에서는 인조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PT 공유하겠습니다. 교재는 142페이지서부터 176페이지입니다. 굉장히 좀 양이 많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인조섬유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벌써 이 표 여러 번 보셨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있는 표는 다 외우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까지 천연섬유에 대해서 저희가 수업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인조섬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인조섬유는 크게 재생섬유와 합성섬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재생섬유의 특성, 합성섬유의 특성에 대해서 각각 수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인조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섬유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1883년에 영국의 스완이라는 사람이 방사구를 통해서 재생섬유를 최초로 성공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합성섬유가 등장하게 된 것은 1940년대입니다. 이때 고분자 화학이 발전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3년이니까 얼마 정도가 흘렀나요? 60년, 80년 정도 흘렀네요. 이 8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양한 인조섬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재생섬유와 합성섬유의 가장 큰 특징 뭘까요? 네, 재생섬유는 면, 린터나 목재 펄프 같은 그러니까 천연 섬유의 일부를 활용해서 만들고 있고요. 합성 섬유는 원유를 정제할 때 얻어지는 부산물 또는 합성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재생 섬유는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활용한 거고, 합성 섬유는 처음부터 이렇게 합성해서 만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조섬유의 제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섬유는 우선 방사원액을 준비합니다. 이 방사원액을 방사구를 통해서 방사를 하고 이것을 응고시키고 늘리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재생섬유 원료, 좀 전에 말씀드렸죠? 목재 펄프라든지 합성섬유의 원료, 고분자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데 이렇게 된 고체 상태의 것을 액체 상태로 만듭니다. 이렇게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 이 구멍을 통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액체 상태가 얘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다시 고체가 돼야겠죠? 그래서 얘를 응고시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 상태에서는 아직은 조금 너무 굵기 때문에 실lus어요. 너무 굵기 때문에 얘를 연신이라는 과정을 시켜요. 연신이라는 것은 늘리는 겁니다. 늘리고 또 꼬임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필라멘트 섬유를 만듭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냉면, 냉면, 아니면 막국수, 거기서 덩어리, 밀가루 덩어리를 이렇게 안에다가 집어 넣어서 이렇게 꾹 누르면 여기서 뭐가 나오죠? 국숟가락이 이렇게 나오죠. 그 원리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좀 내용물이 다르고 굵기가 좀 다르지만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방사구를 통해서 이렇게 실이 나오는데요. 이 방사구의 모양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천연섬유를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때 천연섬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했죠? 단면과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면과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원래 처음부터 천연섬유는 어떻지? 처음부터 그걸 가지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인조섬유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방사구의 구멍을 다양하게 만듭니다. 그럼 나오면서 어떻게 되겠죠? 다양한 모양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세모나게 방사구를 만들어요. 이렇게 삼각형이 되고요. 이거 무슨 모양일까요? 약간 불가사리 모양 같기도 하고요. 저렇게 삼각형인데 조금 더 저렇게 구멍을 만들면 또 이렇게 나오고요. 약간 면과도 비슷하죠? 네,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요. 이거는 파타면 같기도 하고요. 네, 넓적하게도 만들 수 있고요. 뭐 아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 꽃 모양, 나뭇잎 모양, 뭐 다양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방사구 모양에 따라서. 왜 이렇게 만들까요? 네, 예쁘라고? 그건 아니죠. 네, 특성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면과 측면으로 어떤 특성이 나타난다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형 단면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단면, 다양한 형태의 단면을 만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단면을 만드냐 하면 네, 광택과 촉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단면을 가진 그런 섬유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들고자 하는 섬유가 뭐 광택이 많아야 돼. 아니면은 촉감이 좋아야 돼. 아니면은 광택이 좀 적어야 돼. 아니면 촉감이 좀 까실까실한 촉감이 나야 돼. 이런 것들을 뭘로 통해서 방사구의 모양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아주 조금 두꺼운 그런 섬유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주 얇은 그런 섬유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그다음에 좀 얇은 그런 원단이 인기가 있거든요. 얇은 원단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얇아야 될까요? 네, 그렇죠. 실이 얇아야겠죠. 그래서 실을 아주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만들까요? 네, 방사구 구멍을 아주 조그맣게 만들면 되죠. 그래서 극세 섬유. 세가 뭐죠? 가늘세거든요. 가는데 얼마큼 가늘어? 아주 가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을 보면 굉장히 가늡니다. 그래서 실의 굵기를 얘기할 때 너무 가늘기 때문에 그거를 뭐 지름 이렇게 해서 지름이 있으면 이게 뭐 몇 센치다 이렇게 할 수 고요. 그쵸? 그래서 뭐 무게를 재거나 길이를 잰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다시 환산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정도의 실보다도 훨씬 더 가늘게 만듭니다. 이게 뭐예요? 극세섬유예요. 네, 그래서 1대녀 미만. 근데 이거보다도 더 가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노섬유입니다. 이 나노섬유는 100나노미터 정도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예, 0.1 마이크로. 그래서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예, 100만 분의 1 미터 정도가 된다고 해요. 굉장히 아주 가는 그런 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방사할 때요.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약간 단백질 섬유 비슷하죠? 네, 아니면은 가운데는 어떤 섬유 A가 들어가 있고 그 주변을 섬유 B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네, 섬유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네, 이렇게 방사구를 통과해요. 섬유가 방사구를 통과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섬유 A가 있고 섬유 B가 있습니다. 예, 약간 연탄 모양 같은데 요 파란색 모양의 섬유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색 모양의 섬유 A가 있는데 이게 이제 나와요. 방사구에서 나오는데 그런 다음에 얘를 섬유 A를 없애버립니다. 섬유 A를 없애버리면 섬유 B만 남겠죠? 그러니까 분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원래 섬유가 이렇게 있는데 이 섬유에 연탄구멍처럼 섬유 B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나중에 섬유 A를 없애버리니까 뭐가 남죠? B만 남는데 이렇게 여러 가닥의 섬유 B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가는 거. 그래서 나노 섬유를 만들 때는 이런 방법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얇은 그런 섬유를 만들 수가 있고요. 아주 얇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그런 섬유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단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공업용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방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체를 액체로 만든 다음에 다시 고체로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쵸?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액체로 만들 것인지, 어떻게 고체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습식 반사, 건식 반사, 용융 반사. 네,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그 섬유를 만드는 게 좀 다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습식 반사. 네, 말 그대로 뭘로 만드는 거죠? 네, 물로 만듭니다. 그래서 중합체를, 아까 고체 형태의 중합체를 물이나 약품 용액에 용이화시킵니다. 그래서 고체를 이렇게 타요. 그렇죠? 뭐 설탕을 타듯이 네, 탑니다. 그래서 방사원액을 용액 중에 반사를 시킵니다. 반사를 시키는데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있으니까 나오면서 어떻게 되나요? 이제 차가우니까 얘가 고체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때 이제 수세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요. 씻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걸로 만드는 것이 비스코스 레이온과 아크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너무 어려운 단어 있어요. 건치, 건사, 예, 둘 다 실을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연시는 밀리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습식 방사로 만드는 것, 비스코스 레이온, 아크릴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식 반사. 네. 아까는 물이었는데 이거는 건이죠. 뭐 물이 아닌 거죠. 네. 중합체를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는 그런 유기용매에 용해를 하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내보내는데 이때 방사구를 통해서 나오죠. 근데 이때 따뜻한 공기를 주입을 해요. 그러면 아까 전에 휘발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그런 유기용매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매 자체가 이제 날아갑니다. 증발이 돼요. 그러면서 뭐만 남을까요? 네, 섬유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세테이트와 모드 아크릴이 이렇게 만들고요. 그다음 용융 방사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중합체를 6점 이상으로 가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합체 자체를 아주 높은 온도, 고체였던 거를 기체화시켜요. 원래 고체였던 게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넘겨서 중간에 액체 과정을 완전 넘기고 고체였던 것을 기체화시킨 것을 용융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뜨거운 열로 순식간에 확 가열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6점 이상. 그게 뭐냐면은 기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고체였던 것을 기체화시켜서 기체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기체됐던 걸 내보내요. 내보내면서 이때 찬 공기를 주입을 합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죠? 다시 고체가 되겠죠. 다시 고체가 되는 것. 네, 그렇게 해서 섬유를 만드는 것, 이게 나일론과 폴리에스터가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겠나요? 네, 좀 복잡하죠? 한번 잘 정리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인조 섬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좀 하나씩 종류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생섬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섬유는 비스코스 레이온, 그다음에 아세테이트가 가장 대표적인 섬유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면, 윈터나 목재 펄프를 가지고 만듭니다. 네, 단면과 측면 볼까요? 네, 무슨 모양처럼 생겼나요? 네, 약간 꽃무늬 같기도 하고요. 약간 구름무늬 같기도 하고요. 네,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측면을 보시면 두 개가 좀 주름이 이렇게 있네요. 네, 주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스코스 레이온은 네, 친수성 섬유입니다. 친수성 섬유. 네, 그래서 좀 물을 되게 좋아하는, 물을 잘 흡수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합성 섬유랑 좀 반대됩니다. 네, 합성 섬유는 소수성 섬유예요. 물과는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수성 섬유는 어떤 특성이 있다고 했죠? 염색이 잘 된다고 했고 세탁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친수성 섬유이기 때문에 점정기 발생이 좀 적습니다. 네, 그다음에 표현이 매끈하고요. 부드러워서 착용감이 좋기 때문에 속옷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견섬유와 좀 유사한 그런 광택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속옷 등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런데 얘는 문제점이 뭐냐면 생산 과정에서 환경과 이제 유해하다고 해요. 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세하는 과정이라든지 물에 용해를 하다 보니 결국 이 물을 어떻게 할까요?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물을 어딘가 흘려버려야 되잖아요. 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한테 네, 불편이 되겠죠. 그래서 좀 문제가 돼서 지금은 대체적으로 좀 저소득가에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레이온의 용도는 안감이나 란제리, 블라우스, 드레스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예전에는 많이 사용이 됐는데 요즘에는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세테이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면, 린턴, 목재 펄프를 사용하고요. 아세테이트도 굉장히 광택이 좋습니다. 좀 센 정도로 너무 광택이 심해서 오히려 광택을 좀 없애기도 해요. 그 다음에 탄성과 레질리언스가 아주 우수하고요. 얘도 친수성 섬유이기 때문에 염색이 잘 됩니다. 그런데 내열성이 좀 약해요. 그래서 다리미 온도를 너무 높은 곳에다 높게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넥타이, 가운, 잠옷, 셔츠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성섬유 보도록 할게요. 합성섬유의 형태는 이렇게 원형인 경우가 많고요. 주름이 없고 굉장히 매끈한, 그렇죠? 저희가 합성섬유 아주 매끈한, 우리가 보통 공장에서 많이 뭔가 찍어낸 듯한, 뭐 당연하지만 네, 그런 모양이죠. 네, 요 설명을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 섬유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일론입니다. 나일론은 굉장히 가벼운 섬유인데요. 이렇게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질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수성, 물을 싫어해요. 물을 빨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색이 잘 안 되는 대신에 저희가 빨래를 했을 때 건조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속건. 네, 그래서 저희 스포츠웨어 중에서 이렇게 빨리 마르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땀을 흘렸을 때 이 땀이 빨리 증발이 되는 네, 그런 소재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정전기 발생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나일론은 열 가소성을 가지고 있고요. 부팀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도, 탄성, 레질리언스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특히 강도가 우수해요. 그래서 스타킹, 네, 아시죠? 굉장히 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질기죠. 물론 올이 나가기도 하지만 그 얇은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튼튼하죠. 그래서 란제리, 그다음에 네, 스타킹, 란제리 등으로 활용을 하고 천연섬유와도 혼방을 많이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스포츠 웨어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여러분들 많이 보신 네, 프라다 가방. 프라다 가방 보시면 물론 가죽으로도 만든 게 있지만 그냥 원단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얘가 나일론 소재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폴리에스터. 폴리에스터는 아마 여러분들이 스텝 같은 거 뒤에 보시면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단독으로도 쓰지만 천연섬유와 합성해서 같이 사용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폴리에스터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또 나쁜 성질도 가지고 있거든요. 천연섬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믹스해서 좀 더 좋은 그런 섬유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폴리에스터는 다양한 섬유 소재로 활용이 되고요. 강도가 강하고 탄성이 매우 우수하고 구김이 없는 그런 섬유입니다. 형태 안정성이 좋아요. 그다음에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열 가소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 일광성이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뭐죠? 합성 섬유들이 내일관성이 좀 안 좋은데 얘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소수성 섬유이어서 흡수성이 굉장히 낮은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리스터는 여기에 제가 이렇게 썼지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의 모든 옷들 다 커버할 수 있고요. 재봉사, 한 98%가 폴리에스터입니다. 그다음에 내일 광성이 좋기 때문에 커튼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아웃도어 의류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크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크릴은 굉장히 가볍고 촉감이 부드럽고 보온성, 탄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양모 대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열에 대한 준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키 가공, 예전에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벌키 가공이 가능하고요. 근데 얘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왜 겨울 의류 같은 거 보면 니트 같은 거 보면 여기에 이렇게 좀 지저분한 거 생기잖아요. 네, 그걸 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완전히 오타가 났네요. 가연성. 네. 그래서 불에 잘 탑니다. 그리고 또 탈 때 유독가스가 발생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안 좋은 그런 의류고 아이들한테 입혀서는 좀 안 되겠죠. 스웨터나 네이나 목포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모드 아크릴과 비슷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아크릴로 니트륨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아크릴과 모드 아크릴로 나뉘는데요. 모드 아크릴은 아크릴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좋은 점은 불꽃 밖에서 연소가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항공 목포나 카펫, 커튼의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불에 잘 안 타니까. 그다음에 모발과 가장 유사해서 가발이나 인형의 머리카락에도 사용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스판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막 쭉쭉 늘어나죠. 네. 여러분들 청바지 입으시면 어떤가요? 굉장히 편하시죠? 네. 굉장히 작은 바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넣어서 입었을 때 네, 굉장히 편한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그게 네, 스판덱스가 들어가 있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섬유와 혼방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스판덱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지 않나요. 근데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마 내 청바지는 스판덱스가 얼마나 들어있을까? 이런 거 궁금하시면 택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몇 프로 있을까요?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요. 네, 보통 한 2%에서 4% 정도입니다. 그래서 의류는 보통 1에서 5%, 또 다르네요. 스포츠웨어는 10에서 40% 정도 스판덱스를 넣는다고 해요. 그렇게 그 정도만 넣어도 충분히 굉장히 편하게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청바지도 그 정도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탄성이 가장 우수한 그러한 섬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합성 섬유 5개도 살펴봤습니다. 천연 섬유와 비교한 인조 섬유 특성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조 섬유는 내열성, 열에는 약합니다. 그래서 다림질할 때는 꼭 낮은 온도로 하셔야 되고요. 대전성, 정전기에도 약해요. 정전기가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흡수성은 좀 전에 재생섬유는 흡수성이 좋았는데 합성섬유는 흡수성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염색이 잘 안 되고 또한 어, 정전기가 많이 생기고 그런 불편한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은 어, 세탁을 했을 때 건조가 빨리 된다는 그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내구성, 네, 굉장히 튼튼합니다. 굉장히 튼튼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필링성, 그래서 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착용하거나 세탁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가 인조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섬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들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선행학습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